일본 엔화의 가치가 폭락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11월 23일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한때 1달러당 115엔대를 기록하며 2017년 3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재선임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제금융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달러화 매입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무엇보다 30년 이래 최고치까지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가뜩이나 하락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욱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날 달러엔 환율은 한때 1달러당 115.14엔을 기록했고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들은 심리적 저항선으로 알려진 115엔 선을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엔화의 종합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실질 실효 환율은 약 5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엔화 가치는 폭락하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과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달러엔 환율이 움직일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러엔 환율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차트를 살펴보면 C19 쇼크 때나 2021년 초 무렵에는 102엔 정도까지 엔고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올해 초부터 엔저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4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일본의 장기 국채 수익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 보이는 흐름을 살펴보면 일본의 10년물 국채는 최근치가 0.070%로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 미국채는 1.63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지금 이 금리를 더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세계적인 금융 완화나 자원 가격 상승에 의해서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완화는 이론상으로도 거의 99%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이 가속해가면 생활 비용이 상승하므로 특히 주식 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저소득층에게 있어서 괴로운 일이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으로서는 그것을 반드시 피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큰 영향을 주고 있었던 시기는 사실 아베노믹스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때 달러엔 환율은 1달러당 130엔 가까이까지 하락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왜 금리 차이가 엔저를 초래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맡기거나 해도 금리가 0.1%밖에 붙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반면 미국의 금리가 2%라면 단순하게 생각해도 일본에 맡기는 것보다 미국에 맡기는 것이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엔화를 팔아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강해집니다. 사려는 주문이 많은 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반대로 팔려는 주문이 많은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므로 달러 상승 엔저라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움직임도 일어납니다.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미국에서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금리 차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엔을 빌려서 그것을 팔아 달러로 바꾸기 때문에 엔 매도, 달러 매입의 수요가 발생합니다. 일본이 해외에 물건을 팔 때는 엔고보다 엔저가 이익을 내기 쉬워지므로 일반적으로 엔 하락은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엔저 현상은 일률적으로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엔화 약세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자원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많은 물건을 수입해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로 수입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르고 게다가 원재료 가격까지 높아지면 일용품 등의 가격은 이중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괴로워하는 것은 일본인이지만 일본은행은 그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나라빚에 붙는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나라빚은 2020년 기준 GDP 대비 266%로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일본 정부의 세 수입은 57조 4,480억 엔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세출 약 100조엔에서 3분의 1을
복지와 이자 지급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부족분은 또다시 국채를 찍어 메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 일본의 국가 채무는 1209조엔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현재 일본은 금리가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국채 이자로 10조엔씩 지불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예를 들어 1%까지 금리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이자 지급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일본의 국가 재정 상황은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금리를 올리는 것처럼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요 부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과 고령화는 소비를 위축시켰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기업의 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월급도 줄고 또다시 수요가 더 줄어들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낮은 금리로 돈을 쉽게 빌리게 하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며 돈을 꾸준히 뿌렸는데 일본 정부의 예상과는 반대로 일본인들은 쉽게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유를 하나 더 가정해보면 물가가 폭등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도하여 나라빚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가격이 1000엔에서 10,000엔으로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세금도 10배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막대한 나라빚을 쉽게 해결할 수 있긴 하지만 일본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일본과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미국과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일본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엔저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